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오늘 80일간의 투자 일주 41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시황, 두 번째 파트는 가치평가 공부, 세 번째 파트 자기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 시황 좀 보겠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는 이 채널선 따라서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도 계속 상승세고 오늘 골드가 좀 많이 떨어졌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훨씬 나쁘게 나오고 나서 주식시장은 소폭 상승했는데, 이렇게 고용이 안 따라주면 이제 테이퍼링이 아무래도 조금 늦춰질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주식이 소폭 상승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그 임금 수준 자체는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씩 점점 심해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잭슨 홀 미팅 때 파월 의장이 그 테이퍼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테이퍼링이 연내에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테이퍼링을 한다는 게 반드시 이제 금리 인상을 시그널하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두 개를 좀 디커플링을 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가는 시그널은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테이퍼링을 연내에 한다고 해서 금리 인상은 금방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메시지니까 좀 호재긴 한데,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연내에 할 수도 있다, 그런 걸 좀 시사함으로써,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채를 매입하는 건데, 국채 매입량이 줄어들면은 국채 수요가 줄어들므로써 국채 가격은 하락 압력을 조금 받고, 그럼 국채 금리는 올라가겠죠. 어쨌든 지금 시장은 테이퍼링을 연내에 살짝 이제 가능성을 조금 프라이싱을 하면서 이제 페드 기다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주시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은 좀 늦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 내내 지금 거의 뭐 보합장인데, S&P나 나스닥이나 둘 다 채널선 상방에 있어가지고 딱히 매수하기 그렇게 좋은 지점도 아니면서 또 계속 타고 오르고 있으니까 또 숏하기도 그렇고, 그냥 저는 관망하면서 조심조심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보시면은 이제까지 이렇게 채널선에서 하락했던 시점들을 다 한번 보면은, 여기 8월 17일이죠. 그 다음 여기 7월 14일이죠. 그 다음 여기 5월 15일이죠. 그 다음 여기 5월 17일, 5월 10일. 그 다음에 여기 3월 18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 2월 16일이죠. 그 다음에 1월 22일. 대충 패턴이 보이시나요? 죄다 월 중순 정도에 뭐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전부 다 이 채널선에서 채널 하방으로 이렇게 소폭 조정이 왔었습니다. 요 정도로 계속되는 패턴이 이제 있기 좀 힘든데, 요런 패턴이 이제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럼 중순마다 이제 쇼트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패턴의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경제적인 논리,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중순마다 이렇게 하락이 오는 그런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언제 발표되는지 보시면은 보통 이제 중순에 발표가 되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9월 14일에 발표가 되는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 높아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뜰 때마다 시장이 이거 연준 인플레이션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살짝씩 흔들렸을 그런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FOMC도 이제 중순 아니면 말, 요렇게 보통 타이밍이 있는데 그것도 연관성이 있었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이제 가능한 이유는 옵션 만기일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월별 옵션 만기는 이제 세 번째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5일에서 21일 사이에 떨어지겠죠.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구간들인데,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냥 제 경험상 옵션 시장의 그런 물량들이 기초 자산인 주식 가격을 역으로 이제 견인할 만큼 그렇게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냥 이 하락을 주도했다기보다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요인들이랑 섞여가지고 그냥 하방 압력을 조금 주는 그런 요인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요 가정을 검증해 보려면 옵션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과거 요런 구간들 포지셔닝을 보면서 이렇게 가설을 검증을 해야겠죠. 그렇게 데이터 검증을 해야지 그랬었구나, 요런 사이즈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옵션 만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으면은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흔히 이제 페이퍼들, 마켓 메이커들, 이제 옵션 마켓 메이커들, 호가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 이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 페이퍼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펀드나 리테일이나 일반적인 그 시장 참여자들을 페이퍼라 하거든요.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에서
많이 진입하는 포지션이 칼라 포지션이거든요. 칼라 포지션이라는 것은 주식을 사고 그 다음 하방을 풋옵션을 사가지고 해지를 합니다. 그럼 풋옵션을 사면은 만약에 주식시장이 내리지 않게 되면은 계속 그냥 프리미엄을 그냥 버리게 되겠죠. 휴지 조각이 되니까 만기 때마다. 그럼 계속 프리미엄 비용이 나가니까 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상방 쪽에 이제 외가 콜옵션을 팔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식을 샀으면은 이 채널 하방 쪽에 뭐 풋옵션 행사가 해가지고 여기 풋을 사고 그 다음 이 채널 상방 쪽에 뭐 콜옵션을 팔겠죠. 그러면 이 아래로 내리면은 풋으로 해지가 되고 대신에 이 위로 너무 위로 가버리면은 그 콜 행사가 이상으로는 이제 수익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상한이 정해지고 하한이 정해지는 그런 거를 이제 칼라 포지션이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뭐 옵션을 모르신 분들은 그냥 몰라도 되고 옵션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나의 가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옵션 시장은 유동성 공급자가 있습니다.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들, 베팅을 하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있고, 그 다음 그런 투자자나 트레이더들이 뭐 이런 옵션을 사고 싶다 팔고 싶다 할 때 그 반대편에서 호가 제시를 해주는 마켓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은 호가를 제시해 주면서 살 때는 싸게 팔 때는 비싸게 팔면서 그 차익을 남기는 그런 트레이더들이고, 일반적으로 뭐 여행 가시려고 환전을 하려고 하면은 은행에서 살 때는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는 싸게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은행이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외환 관련해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그런 존재가 이제 옵션에서 마켓 메이커인데, 그런 마켓 메이커들이 이제 칼러의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요. 그러면 칼러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고 콜을 팔았기 때문에 뭐 계속 오르면은 주식 포지션이랑 콜옵션 판 거에서 이제 상쇄가 되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뭐 각각의 펀드나 뭐 리테일 투자자들을 뭐 놓고 보면은 다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뭐 괜찮으니까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마켓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콜을 사줬죠. 이쪽은 콜을 팔았으니까. 그러면 콜을 사줄 때 그 당시 델타를 해지를 하거든요. 외가 콜이기 때문에 델타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콜을 살 때 조금만 뭐 주식 시장을 숏을 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델타가 해지돼서 델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방향성에 대한 선호도가 없다 그렇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콜 옵션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롱 감마거든요. 감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마로 인해서 그 포지션의 델타가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델타 해지를 하기 위해서 뭐 팔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제 만기 가까워졌을 때 문제가 그렇게 본인이 콜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행사가를 돌파를 해요. 외가였는데 이제 내가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콜 옵션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만기가 되면서 이제 그 기초 자산을 할당을 받게 돼요. 그 콜 옵션이 만기 되면은 어떤 옵션들은 그냥 캐시 세틀이라 해가지고 그냥 차익이 정산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뭐 주식 옵션이나 그런 경우에는 그 주식을 이제 할당을 받게 돼요. 그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100 행사가인 콜 옵션을 샀어요. 어떤 주식에 대해서. 근데 그 주식이 $120에서 그 금요일이 만기 종가가 찍혀요. 그럼 월요일 되면 내 계좌에 그 주식이 들어와 있고 매입가가 $100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120니까 바로 $20가 이익으로 찍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만기 전에 그런 물량을 조금 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금요일 종가랑 월요일 시초가가 다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켓 메이커처럼 방향성 트레이딩을 안 하는 그런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주말 동안 가지고 있는 게 방향성에 대한 노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기 전에 터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어쨌든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가버렸는데, 그냥 옵션 모르시는 분들은 굳이 뭐 모르셔도 되는 얘기라서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되고, 뭐 어쨌든 이렇게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계속 하락이 오는 거를 어떤 가설이 있을지 세워보면은 그 세 가지 정도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뭐 그런 가설에 따라서 진짜 이제 매매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검증을 해보고 리서치를 해봐야겠죠. 어쨌든 뭐 시황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봤는데, 오늘 두 번째 파트 가치평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상대 가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상대 가치 공부를 하면서 이 4장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상대 가치를 오용하지 않기 위한 4단계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정의를 제대로 하고, 두 번째는 통계적 묘사, 그러니까 뭐 PER 같은 경우에는 분포를 보고 평균이 어딘지, 중앙값이 어딘지, 얼마나 이게 쏠려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특성을 살펴보는 거, 그게 2단계고, 이제 어제는 요 1, 2단계를 다뤘죠.
그래서 오늘은 분석이랑 적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이제 해당 배수의 성질을 결정하는 그런 세세한 펀더멘털들이 무엇인지, 그런 부속품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 다음에 적용은 이제 드디어 실제로 그 배수를 사용해 가지고 상대가치 평가를 적용해 보는 것,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3단계 이제 한번 PER 같은 배수들을 분석해 보면은 상대가치도 내재가치처럼 현금 흐름 창출 잠재력 위험 성장률의 함수고요. 어떤 PER 같은 그런 배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한 모형 하나를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할인 모형, 그러니까 내재가치 모형 중에서 제일 간단한,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냥 배당금이 영원히 성장하는 그런 주주가치 모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2장에서 뭐 성장성, 뭐 연구, 연금, 현금 흐름 그런 모델, 그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된다고 했죠. 매년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분자여오고 분모는 이제 할인율 마이너스 성장률,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주주 가치는 기대 배당금, 매년 들어오는 기대 배당금을 이제 할인율,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용 빼기 성장률, 기대 성장률로 이렇게 뺀 요게 이제 주주 가치가 되겠죠. 그럼 이 양변을 순이익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순이익으로 나눠 보면은 주주 가치 나누기 순이익이 되고, 이게 바로 PER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PER이 되고, 우변은 여기서 이제 순이익으로 나눠 주면은 기대 배당금 나누기 순이익 요렇게 되겠죠. 근데 요게 뭐냐, 배당 성향이겠죠. 회사가 순이익 중에 얼마나 배당하느냐, 순이익이 뭐 100억인데 배당을 뭐 40억을 한다, 그러면 0.4가 되겠죠. 배당 성향이 40%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PER은 배당 성향을 자기 자본 비용 빼기 기대 성장률로 나눈 값이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PER의 핵심 요소는 배당 성향, 자기 자본 비용, 기대 성장률이다. 혹은 지금 굉장히 간단한, 정말 단순한 주주가치 모형을 가정했는데, 저희가 3장에서 공부한 그런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요 배당금 대신에 이제 잠재적 배당금으로 그냥 치환해서 생각하셔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요게 늘어날수록 PER이 높아지고, 그 다음 자기 자본 비용은 요게 낮아질수록, 요 분모가 낮아지면 전체적인 거는 커지겠죠. 자기 자본 비용 할인율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리스크가 낮을수록 PER은 높아지고, 그 다음 기대 성장률은 높아질수록, 이게 높아지면은 분모가 낮아지고, 분모가 낮아지면은 이 전체는 커지겠죠. 그래서 성장률이 높을수록 PER이 높아진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내릴 수 있겠죠. 비슷하게 다시 돌아가서 주주가치를 기대 배당금 나누기 자기 자본 비용 빼기 기대 성장률, 여기서 양변을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주가치 나누기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가 되고, 요거는 PBR의 그런 정의가 되겠죠. 요건 PBR이고, 우변은 기대 배당금을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 분수를 분모와 분자의 순이익을 곱해 주겠습니다. 똑같은 걸 분자랑 분모에 똑같이 곱하면은 그대로니까 그렇게 곱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눠 보면은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 분의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게 ROE입니다.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에 대비해서 순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그게 요 첫 번째 숫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순이익 분의 기대 배당금이 되겠죠. 요거는 아까 전이랑 똑같이 배당 성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PBR의 핵심 요소는 자기 자본 이익률, 배당 성향, 자기 자본 비용, 기대 성장률, 요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PER이나 뭐 PBR을 요런 식으로 한번 나눠서, 요소별로 나눠서 어떤 요인들이 이 PER을 뭐 높이고 낮추고 뭐 그런지를 한번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배수들을 나눠 가지고 변수들을 한번 보시면은, PER은 기대 성장률이 높을수록 올라가고, 배당 성향이 높을수록 올라가고, 위험이 낮을수록 이제 올라가겠죠. 그 다음 EB2, EBITDA는 뭐 기대 성장률이 높을수록, 재투자 비율이 낮을수록, 위험이 낮을수록, ROIC가 높을수록,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이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배수를 사용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두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 A는 PER이 17이고 다른 하나는 25 정도 돼요. A가 PER이 더 낮겠죠. 그러면 뭐 A가 더 싼가,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왜 A가 더 싼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A가 기대 성장률이 더 낮기 때문에 PER이 뭐 17로 더 낮은 건지, 아니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PER이 더 낮은 건지, 그런 요인들을 다 체크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비슷하다, 그러면은 A가 진짜로 저평가된 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변수 중에서 되게 중심적인 변수들이 있습니다. 아까 PR에서는 기대 성장률, 배당 성향, 위험 이렇게 했는데,
요 셋 중에서 특히나 중요한 그런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이 동반 변수라고 해가지고 그 가장 중요한 변수들을 여기다가 나열을 해 놓으셨거든요, 표로. 그래서 PER 같은 경우에는 기대 성장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PER을 써서 어떤 저평가된 주식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PER이 낮으면서도 EPS가 되게 높은 기대 성장률을 보이는 그런 주식들을 찾으면 된다. 그런 특징들을 또 여기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전에 얘기한 배당 성향이나 위험을 무시하시면 안 되고, 요런 걸로 중심되는 걸로 필터링을 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위험이나 배당 성향이나 다른 부분들을 이제 더 자세히 시간을 쏟아서 들여다보면 되겠죠. 그래서 동반 변수가 중요한 변수고 요걸로 필터링 하라는 얘기지, 요 다른 변수들 다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배수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그렇게 배수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채로 그럼 뭐 퍼든 PBR이든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4단계 실제로 적용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배수는 주주 가치 혹은 기업 가치 쪽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비교 가능한 기업들과 함께 사용하는데요. 비교 가능한 기업이라는 것은 현금 흐름, 성장 잠재력, 위험 수준,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기업들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PER은 뭐 같은 산업, 동종 산업끼리만 써야 된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다른 교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속한 산업과 섹터와 같을 필요는 없고, 현금 흐름, 성장 잠재력, 위험 수준이 비슷한 기업이어야지 그런 배수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역으로 같은 산업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다르면은 무조건 비교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배수를 써서 그렇게 상대가치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같은 산업일수록 비슷한 기업들을 찾기는 더 쉽겠죠. 그래서 같은 산업 내에서 비교 가능한 주식들을 찾았으면은 이제 더 자세히 별도 기준, 뭐 규모라든지 그런 걸로 더 필터링을 해서 완전히 비슷한 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거겠죠. 근데 아무리 엄격하게 여러 잣대를 해가지고 필터링을 하고 해서 비슷한 기업들을 찾아내서 상대 가치 평가를 하려고 해도 지금 가치 평가하려고 하는 그 대상 기업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차이도 인지해서 보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거고, 그럼 이제 섹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주식이 저평가되었나 고평가되었나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단계를 한번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대상 기업을 섹터의 평균이나 중앙값이 되는 배수, 뭐 PER, 평균 PER 그런 거랑 비교를 합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분포를 먼저 보시고 PER이 뭐 말도 안 되게 그런 아웃라이어, 대극단값이 있다, 그러면 중앙값을 쓰시고, 아니면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면 평균을 쓰셔도 되겠죠. 어쨌든 그런 섹터를 대표하는 배수와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가 만약에 크다면은 대상 기업의 성장이나 위험이나 현금 흐름이 그 차이를 설명하는지를 분석하고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섹터 전반적으로는 PER이 20인데 이 회사는 10이에요. 그럼 싸다,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성장률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더 위험한지, 현금 흐름이 별로인지, 만약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PER이 10이라면은 그건 사실상 저평가가 된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가격 책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분석을 하시고, 요거를 해봤는데 차이가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아요. 어쨌든 조금 더 위험한 주식이긴 해도 PER이 뭐 평균이 20이면은 한 뭐 15, 16 정도면은 요게 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10이다. 그러면 이제 요 주식은 저평가된 거겠죠. 그게 첫 번째 접근법이고, 두 번째 접근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동반 변수를 고려해서 배수를 조정해 보는 겁니다. 먼저 배수의 동반 변수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PER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동반 변수가 기대 성장률이었죠. 그러면 이 PER을 또 동반 변수로 나눠 가지고 표준화를 한 번 더 시켜 보는 거죠. PER을 이 기대 성장률, 기대 EPS 성장률로 나누면은 PEG가 됩니다. 그래서 PEG를 보고 비교를 해서 이제 더 싼 거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PEG가 더 싸면은 저평가됐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 판단하기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PEG만 보는 것은 뭐 위험이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셔서 요 가정이 틀릴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보정을 또 취해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가정은 성장과 PER이 비례해서 움직인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 PEG를 쓴다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 PER이 10인 기업이 있고 20인 기업이 있습니다. A랑 B가 뭐 10, 20 이렇게 돼요. 근데 A보다 B가 기대 성장률이 2배예요. 그럼 10을 뭐 2%로 나누는데 20을 그 2배인 4%로 나누면은
어쨌든 PEG는 동일하겠죠. 그러면은 이 두 기업은 PEG 상으로는 비슷하게 이제 평가가 돼 있다. 그런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그 언저리에 있는 가정은 PER이 10에서 20으로 증가하더라도 그런 성장률도 그렇게 비례해서 움직인다. 그런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가정이 틀리다면은 이런 부분도 보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PEG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동반 변수 하나만 고려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개 변수들을 다 고려하고 싶다. 아까 전에 뭐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배당 성향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고 싶다. 그럼 PEG를 또 나눌 수는 없겠죠. 그럴 때는 이제 제시하는 방안이 이제 회귀 모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파트는 기초적인 통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쉬울 건데, 아니신 분들은 어쨌든 그냥 현재로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귀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값이 y고, 이 y 값을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x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y예요. 그래서 y를 우리가 추정하고 싶어요. 그럼 x는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학군이라든지 뭐 1등급에서 10등급 나눈 학군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식 몇 년 얼마나 오래된 그런 아파트인지, 뭐 그런 변수들이 다 있고, 그러면 각 변수들이 y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값들, 그 파라미터가 이제 b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군이 1에서 10점까지 어떤 숫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점이 되게 좋은 학군이고 1점이 별로 되게 안 좋은 학군이면은 1점이 올라갈 때마다 평균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뭐 1,000만 원이 올라간다. 그렇게 가정하면은 요 B1은 1,000만이 되겠죠. 그럼 이 X1은 학군의 점수고, 요 학군이 1점에서 2점으로 올라가면은 요 B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에서 2 가면은 Y는 1,000만 원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뭐 아파트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연수로 따진다고 해보면은 1년 더 오래될수록 뭐 500만 원이 깎인다. 10년짜리 아파트가 1억인데 9년짜리 아파트는 1억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요 B2는 마이너스 500만이 되겠죠. 요 연수가 1년 올라갈 때마다 마이너스 500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B랑 X들이 정의가 되고요. X는 어떤 변수 값들, 그 다음 B들은 그 각각의 X가 Y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 값들이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상수, 어떤 숫자로 이제 높낮이를 조정해주는 그런 값이고, 어쨌든 그런 게 이제 회귀 모형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회귀 모형을 학습을 시키냐. 학습이라는 것은 요 B를 찾아내는 거겠죠. 요 B를 찾아내는 방법은 그런 X, Y 값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모읍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데이터겠죠. 아파트 가격이 있고 아파트의 학군 점수랑 연식이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쫙 모아요. 그런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에 가장 오차가 적게 나오는 그 B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파라미터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어떤 회귀 모형을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데이터를 많이 모읍니다. 그 데이터에는 주식의 PER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가 뭐 변동성이랑 기대 성장률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시점에서 PER이 뭐 20인 거는 주가 변동성이 얼마였고 기대 성장률이 얼마였다. 이런 데이터들이 쫙 있겠죠. 그걸로 이제 요 C랑 B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 값들을 대입해서 계산한 그런 추정치랑 실제 그 당시 PER이랑 오차가 제일 적도록 이렇게 이제 숫자를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그런 파라미터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형에 대한 R-스퀘어, 그러니까 결정 계수는 51%다. 이런 건 다 소프트웨어로 하니까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결정 계수가 51%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 주가 변동성이랑 기대 성장률로 PER 값의 변화들의 51% 정도는 설명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경제학에서 이 정도면 엄청 설명력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주가 변동성이랑 기대 성장률이 PER을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는 그런 변수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요 파트 마이너스 63.98 곱하기 주가 변동성, 요 파트의 뜻은 기업의 주가의 변동성이 1% 높아지면은, 그러니까 0.01 올라가면은 PER은 마이너스 64 곱하기 0.01 하면은 0.64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 1% 올라갈 때마다 PER은 0.64가 내려간다. 위험이 그만큼 올라갈수록 PER은 낮아진다. 그런 뜻이고요. 그럼 비슷하게 요 파트는 무슨 뜻이냐? 기대 성장률이 1% 올라갈 때마다, 기대 성장률이 0.01 오르면은 PER은 1.8324 오른다. 그렇게 모델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 상으로 제일 잘 들어맞는 요 숫자들 구해내고, 그렇게 이제 배운 파라미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주식이 있어요. 이 주식에 주가 변동성이 있고 기대 성장률이 있고 PER이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 PER은 뭐 20인데 그 주가 변동성이랑 기대 성장률을 요 식에 넣어 봤더니 요 식상으로는 PER이 17 정도가 나와요. 그럼 요 모형에 따르면은 적정 PER이 17인데 실제로 지금 시장 가격으로 20 하고 있으면 이건 고평가된 거겠죠. 그런 식으로 모형을 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내재 가치 평가, 4장에서 상대 가치 평가를 다뤄봤는데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보시면은 이 두 평가 방법은 같은 시기에 같은 기업이라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심지어 하나는 고평가라고 나오고 하나는 저평가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해보는 것도 많이 권장을 해요. 그럴수록 더 정확하고 더 보수적인 접근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가치평가 방법은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선행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투자 철학과 관련된 문제죠. 내재 가치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가격과 가치에 대한 실수를 저지르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고쳐질 것이다, 그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저평가되기도 하고 고평가되기도 하지만 3년에서 5년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어쨌든 적정 가치로 다시 시장 가격이 수렴을 하게 된다, 고쳐진다, 그런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저평가된 걸 발굴해 가지고 홀딩을 해서 가치 투자식으로 3년 5년 들고 있다가 적정 가치가 되거나 또 올라가면은 이제 팔게 되는 거겠죠. 요 관점이 없다면, 시장이 가격과 가치에 대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치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지금 시장 가격이 제일 적정 가격, 오른 가격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런 뭐 내재 가치 평가를 할 필요가 없죠. 항상 시장 가격이 맞은 가격이니까. 그 다음 상대 가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개별 기업 가치에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평균적으로는 옳다, 그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섹터 내에서 이 주식이 섹터의 그런 어떤 배수라든지 그런 위험도나 성장률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섹터의 그런 비슷한 주식들을 보고 상대 가치 평가법을 통해서 이 주식이 저평가되었다, 고평가되었다 판가름을 하는 거죠. 그 뜻은 비슷한 기업들을 다 함께 보면은 그런 평균이나 중앙값,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효율적으로 맞게 산정이 되어 있다, 그런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그 풀 중에서 개별 주식들은 틀리고 맞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게 되면 그게 상쇄돼 가지고 그 평균으로는 옳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어떤 섹터 내 주식의 평가 정도를 이제 가늠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저변의 관점과 투자 철학이 깔려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제가 돌발 퀴즈를 냈습니다. 돌발 퀴즈는 네이버 지식인 질문 중에 2006년도 질문이었는데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의 평균 PER과 미국 인터넷 기업의 평균 PER이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잘못된 부분을 찾는 게 어떤 퀴즈였어요.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답들을 다 이제 댓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한 어떤 특정한 답이 있고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신 분을 선정을 하기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던 분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답들도 이제 전부 다 옳은 답들이에요, 요 질문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 특정한 답을 원했던 이유는 그런 다른 답들은 한 단계 더 보정을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답변의 예시를 한번 드리자면은 인터넷 기업의 정의가 너무 막연하다, 이런 답도 있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는데 정의를, 인터넷 기업을 특정하게 이제 정의해서 비교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해결 가능한 문제다. 그리고 국가 간 성장률 차이, 리스크 차이가 있다. 요거는 제 개인적 의견은 틀린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아까 전에 상대가치 평가 그 3단계에서 그렇게 요소들을 나눠봤을 때 위험도라든지 성장률, 그런 차이들은 PER 자체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간 성장률 차이가 있으면은 PER 차이가 국가 간에 있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PER을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국가 간의 성장률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가늠해 보려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리스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되었다고 하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평균이란 용어가 잘못되었고 그냥 업종퍼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요거는 어쨌든 산업평균을 쓰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보셨듯이 다모다란 교수님의 예시에서도 그 섹터 자체가 분포가 어느 정도 그렇게 대칭적이면은 평균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업종퍼 말씀하시는 거는 업종 전체 시가총액을 이익 합계로 순이익을 다 합쳐서 이제 나누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것도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되게 조심해서 굉장히 특정한
되게 특정한 어떤 케이스에서 사용할 그런 조심해야 될 어떤 혼종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가총액으로 가중평균 해야 된다, 그것도 이제 업종퍼랑 조금 요게 겹치는 개념이기도 하는데, 요것도 이제 내가 어떤 걸 보고 싶으냐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회계 기준이 다르다, 요것도 맞는 답이에요. 요것도 맞는 답이고, 근데 어쨌든 미국의 GAAP 기준이랑 이제 글로벌한 IFRS 그런 기준은 점점 더 이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보정을 해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긴 하죠. 노력은 많이 들겠지만. 그 다음 금리, 세율, 통화 가치 이런 부분들도 보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시 2006년도 인터넷 기업들은 성장기라서 대부분 적자다, 그래서 PER을 볼 수 없다, 이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요 제목만 고려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목은 뭐 2006년도 그런 컨텍스가 없어서 맞는 답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찾았던 답은 평균이 아닌 중앙값을 봐야 된다, 요건데, 특히 이제 인터넷 기업 같은 성장주일수록 그런 극단값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앙값이란 단어를 쓰는 분께 이제 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제가 딱 미리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민식 님께서 이제 중앙값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중앙값이란 단어를 최초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민식 님께 그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질문이랑 답이 좀 추줍죠. 그러니까 좀 깔끔하지 못하죠. 제가 그걸 10분 인정하고, 왜냐하면 만약에 인터넷 기업이 아니었으면은 평균을 쓰는 케이스도 있긴 하죠. 이제 분포를 확인했는데 분포가 괜찮으면은, 질문도 지저분하고 이런 답들도 어느 정도는 다 일리가 있고 맞다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지저분함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되게 돌발 퀴즈, 간단한 그냥 재밌자고 하는 퀴즈였고, 또 어쨌든 그런 퀴즈를 계기로 저희가 다 함께 PER이란 개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시간을 다 가졌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돌발 퀴즈가 있게 되면은 훨씬 더 깔끔한 질문과 답을, 이렇게 딱 나눠지는 답을 이제 선정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장 슬라이드를 아직 안 만들어 놔서 이응 해놨는데, 어쨌든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제 상대가치평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큰 그림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내재가치평가보다는 상대가치평가가 훨씬 쉬웠다,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3장이랑 4장을 비교해 보시면은 상대가치평가가 훨씬 쉽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다모다란 교수님은 장기적으로 많이 이걸 하면은 내재가치평가가 결국은 더 엄밀하고 더 맞을 확률이 높은 방식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상대가치평가를 다뤘다고 해서 또 바로 뭐 상대가치평가법을 써서 이제 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건 또 아니겠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제 오늘 그렇게 뭐 30분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대가치평가를 개괄적으로 보는 것만으로 안 되고, 더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서 이제 방법론들을 연습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현재 이제 기본편에서 3장 4장 내재가치평가, 상대가치평가 이런 부분들을 되게 하이 레벨에서 개괄적으로 이렇게 훑는 이유는, 일단 어쨌든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서 가치평가라는 것을 보셨을 때 그런 거를 어쨌든 이해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가지시고, 또 조금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혹하지 않고 그 정도만 이제 되시면은, 이제 제가 기본편에서 개괄적으로 다루는 그런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가치평가를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관리는, 오늘은 저도 조금 더 달려서 2.75km를 달렸습니다. Pausing workout. Workout completed. Time 3 hours 35 minutes. 이거 오늘 뛰고 안 끄는 바람에 3시간 동안 2.75km를 뛴 게 됐네요. 그래서 그 페이스가 완전 개똥이 돼가지고 초당 1cm 가는 거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거리만 보니까 큰 상관은 없는데, 오늘 어쨌든 저는 2.75km를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15km 정도 달려가지고 3분의 1 정도 달렸습니다. 첫 주에 3분의 1 달렸으니까 어쨌든 한 달 동안 48km는 충분히 달릴 것 같다. 오늘도 진짜 제가 달리기 싫었는데 이거 달리기 챌린지 해야지 하면서 이제 달려서 진짜 이게 순기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안 빠지고 달린 적이 군대 이후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탑10을 보시면은 프라이님, 이제 귀여운 프라이 그림에 있는 분께서 89km로 지금 1등 하고 계시고, 박옥수님 2등, 그 다음 아재 덕후님 지금 64km 3등, 그렇게 이제 달리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어제 노동절 휴일이었고 한 주가 또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달리기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요가나 명상이라도 하셔가지고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